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17강입니다. 방송 주제는 유치권 특급 비밀에서 2편입니다. 지난 생생경매 16강 1편에서는 제가 아마 시계 수리비를 빗대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나아가서 우리가 낙찰받기 전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인데 임장을 가보니까 좀 냄새가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건 뭐 가짜겠네. 또 내가 며칠 전에 또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촬영한 내용인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유치권은 거기 가서 가짜라고 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입차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현장 가가지고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만나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리하였을 경우에 낙찰자가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본인이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지난 16강이죠. 유치권 특급 비밀 1편에서는 과거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낙찰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경매 정보주의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터잡아가지고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빠져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오늘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판에 의해서 지난 1편에서 못다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1편에서 생생경매 16강이죠. 16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또 17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집이 있는데 부동산이에요. 여기에 갑이라는 분이 건축업자였습니다. 본인의 비용을 들여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A라는 분인데 이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됐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이제 헐레벌떡 법원에다가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왜 유치권 신고하느냐? 나 이 집 짓는데 나 건축자한테 내 공사대금 한 푼도 못 받았다. 따라서 나는 나의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인 것을 신고를 하고, 이 물건을 만약에 누가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 받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을 경우에 어리 사람은 갑의 유치권의 신고에 의한 어떤 채권에게 나름대로 좀 구속을 당할 수 있게끔, 즉 제3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쭉 따라서 갑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데에서 보니까 이 건축업자 갑입니다. 그리고 낙찰자 을입니다. 둘 간의 관계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갑은 뭐다? 건축업자로서 단지 나는 어떤 특정 물건이죠. 특정 물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채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그 자체를 나름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에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거든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인데 점유를 한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그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을 점유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다? 그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그 부동산이 유치권자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임장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사건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현장 가보니까 프랭카드로 말이죠. 유치권자 점유 주성이 딱 중이다. 또 하면서 유치권자 휴대폰 번호 또 적어놓고 이런 경우는 간접 점유도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 방법으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유선 전화를 또 이제 설치해 놓는 것이죠. 아니면 또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 점유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랬을 경우 직접 간접 점유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유를 하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 자기 공사대금 채권은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리 낙찰 받았단 말이죠. 어리 입장에서 어리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진짜 유치권자는 안 나가네 해서 어른 갑한테 나가라고 주장 못 한다는 것이지. 왜냐면은 갑은
법이 정하는 규정 안에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이거지. 되었으면 이로써 점유를 하면은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당연히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말이죠. 당신 방패 이렇게 주장 못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갑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어뢰돼가지고 나 이거 공사대금 채권 뭐 예를 들어가지고 3억 원이니까 3억 원 나한테 줘 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을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정의라는 사람이 낙찰자로서 들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고 따라서 갑은 무한정 이 물건을 점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갑이라는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천년만년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천년만년 점유를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갑은 말이죠. 자기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부동산 안 있습니까?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법 322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법 조문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법 조문을 못 외우니까 여기다 적어놓은 거 딱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권자는 정당하게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특정 물건입니다. 어떤 권리가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봐가지고 낙찰자한테 너 공사대금 줘. 안 줄 거요? 알았어. 그럼 나 이 물건이죠. 그죠? 이 물건 내가 경매 처분할 거다. 그러면 왜? 그럼 민법 322조 제1항 규정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매 신청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경매 신청을 한다는 것이거든. 네. 경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유치권이 소멸 사유가 되는 경우는요, 이것도 지금 제가 목적물 멸실입니다. 지상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샥 해가지고 건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목적물 멸실되면요, 유치권 다 빠이빠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치권자 본인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거, 나 유치권 안 해, 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선고지를 보시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유치권자가 법원에도 유치권 신고했지 않습니까? 유치권 신고하니까,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유치권자 채권액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찰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유치권 저것 때문에 말이지. 낙찰자에 채권자가 말이지. 손해를 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측에서 유치권자에 돼가지고, 유치권 포기가 아니고요. 유치권. 저 사람은 유치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거든요.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배제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그냥 받아는 더 줘요. 받아는 주는데 이 사람이 유치권이 진정 어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면요. 이 배제 신청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자 본인이 나 머리 아파. 유치권 포기할 거야 해서 간혹가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 각서 이런 거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치권 빠이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보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이 점유거든요, 점유. 근데 점유를 이 사람이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인데, 101호란 말이에요, 101호. 101호가 이제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임차인이 101호 전부를 점유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나 인테리어 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유치권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유치권 신고한 인테리어 업자가 101호에 살고 있냐? 안 살고 있잖아요.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럼 점유 상실한 거, 정유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치권 자체는 이제 효력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에 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게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페이지를 달리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자, 신청한단 말이죠. 경매 신청하면요. 예를 들자면 유치권자 채권에 가지고 좀 부풀려 크게 해보십시오. 유치권자 채권이 100억이야. 근데 유치권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100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말이지, 어리란 사람이 이걸 낙찰받았어요. 근데 어리 사람 보니까 갑한테 주고 이 점유를 이전 받아야 되는데, 도통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갑 입장에서 유치권자도 100억이니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걸 경매로 붙여보입니다.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이걸 다시 이제 경매 신청하거든요. 경매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이것은 실질적 경매라고도 하고, 여기에 또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이게 형식적 경매래요. 근데 이건 뭐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면 여러분들 아시면 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게 소멸 사유였습니다. 그 경매 결과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아갔다 이거죠. 나머지 99억은 미배당이죠. 그죠? 회수 못 했잖아요. 이 99억은 어떻게? 이거 없어져 버려요.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 안 합니다. 이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액이 100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단지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해서 이게 소멸 사유거든요. 유치권 소멸 사유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99억을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왜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이게 소멸 사유라. 그러면 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유치권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된다. 근데 나 1억 받았는데 99억 줘. 그러면요. 그때는 낙찰자가 그런 이야기 하면 됩니다. 당신 유치권자로서 경매 신청했지? 그래. 유치권 살아있어? 응? 죽었네? 이 사람하고 어떤 권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나한테 99억을 달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빠이빠이 해. 요겁니다, 요거야. 우리 경매인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나 공사대금만 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주시오. 했을 적에 낙찰자 입장에서 그냥 1억 주면 그냥 끝나요. 그죠? 이거 봐가지고 첫 번째 낙찰 받은 상태에서 유치권자 나 공사대금 1억이니까 줘. 주면 끝나요. 여기서 끝나버린다니까. 근데 두 번째 낙찰자 1억을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저번 1편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1억은 못 줘. 못 준단 말이죠. 못 줬을 경우에 그땐 유치권자는 이러다시 유치물을 경매 신청을 한다 이거죠.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고 이게 이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된다.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실걸요. 어떤 경우냐니까 낙찰 받고 나서 이렇듯이 이제 낙찰 받죠, 그죠?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더라. 일부러인지 뭔데 어쨌든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하여튼 안 줘요. 봐가지고 안 줬을 경우에 유치권자는 본인이 어떻게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민법 322조 제1항 규정에 나와 있답니다.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경매 신청한다 해야지. 그러면 경매 신청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봐가지고 이 사람 100억인데 이 사람이 1억 정도만 배당 받아가게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100억을 주장하는데 이거 1억으로 퉁 트는 거 아닙니까? 퉁 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하십시오. 이용을 하십시오.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경매 물건을 바라볼 적에도 한 템포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보셔가지고 100억인데 1억을 배당받게 한다. 그러면 99억은 퉁 털어버린다. 이 다시 경매 신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누가 얼다시라는 분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잖아요. 얼이 낙찰 받았다 얼다시죠. 그죠? 약간의 시간은 소요는 될 수는 있겠지요. 근데 합법적으로는 일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그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치권자들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을 쉽사리 경매 신청하면 잘 안 돼요. 전후 사정을 딱 봐가면서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봐가지고 그냥 경매 신청하더라고. 유치권자하고 유치물을. 그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인천 그 법원 사건 관련, 유치권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인데, 여기 보시니까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네. 이게 806호입니다. 806호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1억 3,188만 9천 원에 신모 씨라는 분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셨어요. 806호입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요.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생생경매 16강 제1편이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되었으니 물건 번호별 유치권 신고 내역은 별도 확인 요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 확인 요망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뭐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확인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왜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나타나서 돈 줘 했을 적에 어차피 안정인의 증언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죠? 돈을 못 줬을 경우에는 그 유치권자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우리가 딱 생각해봐. 내가 돈을 저 사람한테, 유치권자한테 못 줬을 경우에 유치권자는 열받아가지고 확 어떤 액션 취하겠지. 어떤 액션? 그러니까 와서 제 멱살 잡겠습니까? 멱살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말이죠. 그럼 어떻게?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건 해가지고요. 보미 리전빌 806호입니다. 806호 해가지고 이걸 경매가 진행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천지방법원인데요. 2018 타경이었습니다. 2018 타경이고요. 2018 타경에 50만 1671호. 네, 해가지고 보미 리전빌 806호죠. 이분들이 유치권자입니다. 이분이 아까 신모씨잖아요. 소유자 낙찰자입니다. 자, 보니까 경매가 진행됐는데 1억 9,280만 원에 낙찰되었단 말이죠. 그죠? 낙찰되었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을 한다. 이래야 했을 적에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하니까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을 받는데 문제는 뭐다?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 관련 판결 사건 번호는 제가 다음 3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였다. 이래야 했을 적에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래. 동등한 순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채권자는 뭡니까? 그냥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겠죠. 일반 채권자니까 채권자 공평주의, 채권자 평등주의에서 우선 변제권 자체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권리가 둘이 맞부닥쳤을 적에는 누가 우선을 합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권리상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 대표 주자가 뭡니까? 건전한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보십시오. 이분이 매각으로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월달에 등기하고 나서 9월달에 저당권을 설정하셨네요. 1억 6,800만 원 저당권 설정했네요. 1억 6,800만 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게 그 수싸움인 것 같아요. 낙찰자죠.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그래 당신 1억이야 알았어. 그 공사장 1억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다시 경매시장에 나올 필요는 없죠. 이유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가 못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방 유치권자한테 유치권자 본인이 어떤 주장하던 채권 금액을 못 주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는 유치권자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한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다 이랬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이거 뭐 형식적 경매랍니다. 1,900원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형식적 경매인데 일단 배당 순위는 뭐다?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가 된다 이거죠. 이게 보니까 임의 경매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형식적 경매인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 이미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임의 경매 나와 있고, 근데 요 저당권자가 일단 뭐 예를 들어 맥시멈 말이죠. 1억 6,800만 원 채권액이다 그러면요. 요 본권에 아까 보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 낙찰됐단 말이죠. 그죠? 1억 9천만 원 정도 낙찰됐는데 이걸 이제 1억 6,8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아가고, 그럼 이제 이 유치권자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나머지 잔재 금액해가지고 약 한 2천여만 원을 배당 받아갈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내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는다, 낙찰 받아가지고 유치권자 뭐 공사자금을 준다 못 준다, 그럼 본인만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돈 있어도 안 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죠? 돈 있어도 못 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안 줬을 경우에 저쪽에서 나한테 치고 들어오겠지. 그 방패 마귀가 뭐다? 이겁니다. 이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당권 물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미 경매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 없는 그 두 권리 두 개 딱 충돌했을 적에 어떤 거?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말이지 1억 6,800 전액을 해서 풀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겠다 하더라도 그럼 1억 6,800원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다 받아가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그것도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원칙대로 한다면요. 이런 경우는 배당기일 날 이 유치권자한테 막바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물건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만이 일반 채권자일 수는 없거든요. 다른 일반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탁을 한 상태에서만 뭐 나중에 또 배당을 실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1억 6,800만 원이죠, 그죠? 1억 6,800만 원 전액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다 배당 받아간다 했을 적에 이분 입장에서는 과연 손해를 봤는지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이거 잠깐 보자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적어볼게요. 1억 6,800만 원을 배당 받아간다 했을 적에 그러면 전 사건으로 다시 이제 뒤돌아가자입니다. 전 사건으로 뒤돌아가서 보시니까 2013타경입니다. 2013타경에 74,938호 물건번호 12번입니다. 물건번호 12번 해가지고요. 이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1억 3,1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죠. 1억 3,100만 원에.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당권자가 나의 우호 세력이라면은, 그죠? 네. 나하고 상당히 잘 아는 사이라면 좋습니다. 1억 3,1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아까 저당권 설정금액 1억 6,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맥시멈 1억 6,800만 원까지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회수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1억 3,100만 원인데 여기서 1억 6,800이니까 1억 3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죠. 그러면요 어쨌든 세금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더라도 3,300이라는 어떤 플러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말이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 자료를 보면요, 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물건에 입찰 참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유치권이 있는, 신고되어 있는 물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그대로 이제 한마디로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슉 들어가지고요, 경매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4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 그대로 그냥 떡 사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유치권도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때로는 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분경매에 대해서 뭐 제가 나중에
영상물에서 뭐 역경매가 어쩌고 뭐 그런 말씀도 아마 간혹가다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유치권자가 이렇듯이 100억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배당 못 받아도 뭐 앞에 뭐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들이 쫙 되어 있으면요, 이 사람들 다 받아가고 나머지 잔여 금액만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이러했을 적에 이런 낙찰자가 이렇듯이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 자체를 설정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유치권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딱 봐가지고요, 유치권자가 물건을 낙찰받자 말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뭐 가처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지 덜렁해서 경매 신청만 해버린다니까. 그 와중에 뭐든 낙찰자는 그 전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 이미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이전에 낙찰자 입장에서 이미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 꽉 설정해버리거든요.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유치권자 네가 뭐 경매 신청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광주 광역시 소재에 있는 모텔이었는데요. 봐가지고 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인데 참 기막히게 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참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좀 민망스럽습니다. 솔직히 털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그 사건을 찾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생생경매 17강에서는요, 유치권자가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서 유치권자의 그 금액, 채권액을 지급을 하면 끝나는데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치권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였을 적에 낙찰자가 나름대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게 나쁜가?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 뭐 당하고만 살기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유치권자 입장에 낙찰자가 저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저당권 등의 어떤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유치권자 나의 어떤 권리를 방해,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방법이 뭐지? 각자에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연이어가지고, 이제 생생경매 이제 18강이 되겠지요. 지금 그 유치권 이제 특급, 비밀 여기에서 제가 연이어가지고 또 다른 경매, 관련 사례하고 판례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정의 경매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아주 또 유익한 경매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